네, 국제금융시장과 국제투자 과목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같이 과목을 배우게 될 저는 강의하게 될 성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의 소개 먼저 하고요. 강의 좀 특별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좀 있어서 학생들이 좀 다 와야 되는데 중요한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은 선수 과목 안내 강의 계획서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괜찮고 안 보고 들어오신 분들 때문이지. 이 과목은 4학년 과목이죠. 그래서 제가 수강 신청한 내용을 보니까 여기 2학년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태건 학생 있어요? 이태건 2학년 분이면 제가 보기엔 따라하기 힘들 것 같은데 배웠어요 이걸? 재무관리요? 파생상품은? 배웠어요? 그럼 됐습니다. 선수 과목 이 파생상품에 대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파생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좀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게 없을 경우에는 따라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작년에 이 과목을 가르칠 때는 아예 모르는 걸로 가정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학생들 중에 좀 배우고 이미 그런 지식이 좀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성적 때문에 많이들 좀 당황하셨던 게 좀 있어요. 자기는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사전 지식이 많았던 학생들이 있어갖고 저도 시험을 쉽게 내는 바람에 그래서 거의 뭐 만점 맞은 학생들, 만점에 가깝게 나온 학생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이번 금년에는 좀 난이도를 좀 높여서 할 겁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에 대한 아까 학생처럼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거나 뭐 어쨌든 하여튼 사전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얘기는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지식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거 없이 파생상품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주식, 채권 등 국내 자본시장과 뭐 콜시디 등 국내 단기 금융시장에 대한 사전 지식이 요구된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좀 이따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제 길게 오늘 할 텐데 앉아서 괜히 괴로워하실까봐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요. 시험도 그래서 계산 문제가 한 4분의 3 정도 계산 문제. 그래서 마치 수학 시험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4학년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추가 시험은 없어요. 결시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거를 잘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결석 1회당 1% 감점. 그래서,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대출이 뭐 이 수업은 가능하다. 뭐 그런 식의 아마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석 관리를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석 1회당 1% 감점씩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교재는 여기 보시면은 따로 주교재는 없어요. 주교재는 없고
제가 만든, 제가 이제 편집한 교재를 갖고 할 겁니다. 이 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제일 많이 참고해서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파생상품론, 그다음에 국제금융시장. 그래서 만약에 교재를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한 것만 택하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교재를 갖고 할 겁니다. 만약에 한다면, 교재를 택해야만 한다면. 이 국제금융시장이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국제금융시장과 미국제투자, 그러니까 이거 왜 뭐 국제투자라는 그게 제목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뭐 파생상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국제금융시장을 하려면 파생상품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국제금융시장에서 파생상품을 반드시 껴놔야 되는지. 물론 안 껴놓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국제금융시장에서 어떤 한 특별한 파생상품과는 관련 없는 그런 파트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거를 이렇게 다루려면 반드시 이제 필요합니다. 이 세 번째 나온 첫 번째 나온 자료는 전체적으로 그냥 선물, 수합, 옵션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그런 책이고요. 일반 파생상품에 대한 일반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국제금융시장에서 파생상품을 다룬다는 얘기, 즉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기초자산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파생상품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자산이 바로 이제 외환이요. 국제금융거래를 하려면 당연히 외환이 뒤따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요, 금리. 국가마다 이제 금리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변동금리 상품이 별로 없는데 국제시장 들어가면 변동금리 상품이 아주 꽤 많거든요. 그게 더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럴 경우에 위험 관리를 해줘야 돼요. 외환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금리 문제 때문에 위험 관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생 상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국제금융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외환, 뭐 금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파생 상품도 기초자산이 외환이고 금리인 파생 상품을 다루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보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 목적은 그건 아니고, 이해를 하기 쉽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외환이고 금리인 거를 바로 설명을 하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주식인 경우로 설명하고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재,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그러니까 국제금융시장 이 두 번째 책하고 세 번째 책,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내 외환시장 상당히 유사해요, 그 책. 국내를 국제로 이렇게 바꿔놓고 그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충하면 그게 이제 국제금융시장에 관련된. 그러니까 국내 금융시장을 잘 알면 파생상품을 포함해서 국제금융시장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국내 금융시장과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가 없이 국제금융시장을 이해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아마 제가 이 선수 과목에 대한 게 안 돼 있으면 아마 이 과목이
거의 다른 과목 한 2과목 정도 분량이라고 본인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상당히 힘들어서 따라가기가. 그리고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게 실제로는 빠르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 저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빠르게 하지는 않아요. 될 수 있는 한 뭐 쉽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파생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 들어갖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격 내용이 아니거든요, 전혀. 그래서 몇 번 반복해서 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정신이 없다, 처음에 들을 때는. 저도 처음에 배울 때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파생상품에 관련된 우리 과목이 경제경제학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개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것저것 자꾸 듣고 막 해야 비로소 이제, 파생상품에 대해서 좀 알겠다 하는 게 바로 이 파생상품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상품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이 제도 관련해서는, 제도는 뭐 그거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다양한 제도들,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실무에서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도 쪽을 다루면 어렵다는 거고요. 파생상품은 아무리 책을 보고 설명을 듣고 해도 모르겠다. 자꾸 반복해서 학습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른 코스에서 파생상품을 배우신 분은 아마 본인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예, 들어서 알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보면 또 새롭게 느껴지고, 그리고 강의하시는 분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좀 틀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코스 같은 경우는 기초자산이 그런 외환 그리고 국제금리에 관련된 그런 파생상품만 다룰 거기 때문에 이제 또 달라요. 그래서 특징적인 걸 보면 여기요. 네. 통화 선물, 뭐 통화 옵션, 통화 수합. 이 중에서 통화 수합. 여기 지별 강의 계획도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수합 부분이 상당히 많이. 12주차 때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수합 부분을 상당히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중에서 수합을 잘 안 하고 넘어가는 일반 파생상품 관련된 과목 할 때는 수합은 보통 그냥 간단하게 그냥 1시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파생상품 중에서 수합이 제일 쉬워요. 이해하기가.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지 진짜 쉬운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합을 이쪽 기초자산이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하다 보니까 선물하고 옵션하고 수합 이거를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세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항상 그래요. 어떤 이런 파생상품 관련된 과목에서는. 일반론에서는 수합을 좀 많이 줄이고 선물하고 옵션 중심으로 많이들 그렇게들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 코스에서는 제가 작년에 강의를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옵션은 빼고요. 옵션은 빼고 일단 진도 나가는 거 보고 일단 계획은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수합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수합을 학생들이 의외로 수준이 높아서 잘 따라와줘서 그래서 원래 수합이 저는 이제 쉽다고 느껴지는데 학생들은 제일 어렵다고 사실 느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쪽을 잘 안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소홀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옵션 부분은 빼고 다른 파생상품 시간에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통화 옵션 뭐 그런 거요. 금리 옵션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선물하고 수학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남으면 이제 옵션을 추가적으로 그렇게 할 거고. 네, 그래서 시험은 중간 기말 시험 다 이렇게. 시험은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상당히 작년에는 유사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쉬었다는 면이 있어요. 거의 뭐 연습 문제에서 숫자만 바꾸는 형식으로. 그리고 또 수업 시간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주고 막. 그러니까 더더욱이 뭐 쉬웠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그렇게는 안 할 계획.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많이. 그러니까 아마 작년보다 더 아마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아마 그렇게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교재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개관. 그러니까 기초자산에 대한 얘기죠. 기초자산에 대한 얘기. 그걸 이제 포괄적으로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초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국제금융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별개의 시장들, 국제은행시장, 뭐 국제채권시장, 뭐 국제주식시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는 안 다룹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서 주식의 경우는 빼고요. 그러니까 부채 시장이죠. 덴마켓 부채 시장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간접금융 은행 쪽하고 직접금융 이제 채권 쪽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시장의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환시장. 국제자가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국내 같으면 이게 필요 없는데, 외환시장. 그래서 이런 걸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제 선물 거래, 선물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환시장의 이용이라고 하는 거는, 외환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통화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알면은 상당히 부족한 거고, 외환시장을 이용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수합. 그래서 금리 수합하고 이제 통화 수합.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번에 이제 수합 부분을 많이 집어넣거든요. 작년에는 수합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 시간에 했어요. 근데 처음 들으신 분들은 사실 제일 힘들어하는 게 수합이에요. 선물하고 옵션은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수합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달았던 그런 코스에서 사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합은 깊이 안 달아보다가 수합 들어와 보면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뭐 수학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전체적으로 뭐 수학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뭐 시험 문제도 그렇고요. 근데 뭐 어려운 뭐 고등 수학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칙 연산밖에 없어요. 뭐 시험 때 계산기 지참하라고 하지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것만 되는 계산기면 돼요. 공학용 계산기도 필요 없고. 근데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그렇게 더하는지, 왜 이렇게 빼는지, 왜 이렇게 나누는지, 왜 이렇게 곱하는지 그게 이제 한 번에 잘 이해가 안 되고 뭐 교재를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경우는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이런 과목이 강의 평가 때 잘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과목이에요. 학생들이 어려워서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건데 못 가르쳐서 못 알아들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준이라는 거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잘 가르친 거고 알아듣지 못하면 못 가르쳤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진도가 못 나와요. 진도가 못 나와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구성원들 간에 차이가 많이 있어갖고 네. 하여튼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아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너무 좀 격차가 좀 심해서 쉽게 강의한 학생들 그러니까 기초식이 전혀 없는 아까 제가 필요한 사전 지식 그런 거마저도 없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상대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이 좀 불이익을 좀 많이 물론 점수상으로는 상당히 좋게 나왔겠지만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강의 노트는 제가 이번에 다시 바꾸느라고 급하게 하느라고 제가 그냥 손글씨로 했어요. 이제 이거 끝나면 강의가 끝나면 강의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해? 학교에 있어. 여기 바로 학과에 있어. 자, 예, 그래서 강의가 이제 끝나면 아마 이게 워드 프로세서로 이제 잘 단정하게 될 텐데 아마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그래서 쭉 이제 강의 노트가 끝나면 뒷부분에 교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교재를 사게 했거든요. 작년에는 교재를 사게 했는데 이번에는 교재를 안 사도 되게 그렇게 아예 강의 노트하고 작년에는 뭐 이렇게 강의 노트 같은 것도 나눠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수업 카페를 마련해 놓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강의 노트를 올려주면 그걸 이제 프린트해서 갖고 오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잘 뭐 셋업이 잘 안 돼 있었죠. 근데 이번엔 좀 제가 이 OCW라고 하는 이 공개 강의 그래서 강의를 녹화하고 그래서 더더욱이 제가 좀 진도를 좀 빨리 좀 해야 되거든요. 진도를 빨리.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뭐 늘어지게 그냥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개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좀 강의가 좀 말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이번에는 학생들한테 그런 사전 지식을 많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작권 문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할까 말까 하다가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일단 제 책을 깨끗한 걸 복사하지 않고 제 책을 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좀 피해 나고 싶지 않을까 싶어갖고 이게 아까 그 교재에서 소개드렸던 국제금융시장이라는 그 책이고요. 이제 이게 끝나면 경계선도 제가 분명하게 하지 않았어요. 경계도. 그래서 이제 강의 때 제가 이제 이 교재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어떻게 봐야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틈틈이 말씀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파생상품론 책이 나옵니다. 그 관련된 부분만. 그래서 저작권 문제 같은 거를 좀 피해 보려고 이거는 제 책이 워낙 지저분해 갖고 워낙 많이 봐갖고 저도 많이 봐서 워낙 지저분해 갖고 그냥 새 책을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틈틈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막 뺐어요. 강의를 안 하는 부분은. 그래서 막 페이지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아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페이지는 따로 여기는 페이지가 없네. 앞에 강의 노트는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교재 부분은 교재 페이지 그냥 그대로.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제가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파생상품론 책은 중간중간에 하여튼 누락이 돼 있는데, 그게 일부러 누락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구성에서 옵션을 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옵션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옵션을 뺀 이유가 사전 지식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옵션을 하더라도 뭐 기본적인 것밖에 다루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예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옵션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비중이 적으니까 비중이 큰 것, 선물하고 수합 이렇게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자. 그래서 좀 작년하고 비교하면 아까 말씀대로 수합을 굉장히 많이 좀 할애를 했습니다. 난이도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만 높일 거고요. 조금만 높일 거예요. 그리고 뭐 속도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뭐 더 빠르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다음 시간부터 이제 녹화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담도 제대로 잘 못하고 격기를 셀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좀 그리고 수업 시간도 꽉 채워야 되거든요. 9시에 딱 정각에 시작해갖고 아무리 빨리 끝나도 11시 아마 반에 끝날 거예요. 아무리 빨리 끝나도. 그래서 좀 양이 좀 많이 나갈 거예요. 작년에는 9시 반에 시작해서 11시 반에 끝났거든요. 딱 2시간만. 쉬는 시간 다 이런 거 빼고 막 농담하고 뭐 그런 거 다 빼고 그러면 실제로는 1시간 반 정도 했나? 근데 이번에는 최소한 네트로 따져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강의만 한 거를 120분을 넘겨야 된다 그래서 좀 진도가 많이 좀 나갈 겁니다. 중간고사는 아마 원래 7주차나 8주차 때 많이 보잖아요. 그때 안 보고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한 10주차 때 아마 볼 것 같아요. 10주차. 그러니까 8주차 때는 10월 말쯤에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초? 그때 보게 될 겁니다. 문제는 작년에는 객관식을 많이 안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는 좀 객관식을 좀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계산 문제를 좀 넣었는데 잘들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산 문제도 좀 더 많이 집어넣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어려운 수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파생상품 한번 배우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아주 고급 파생상품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게 과목이 생겼던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아주 고등 수학이 미적분 막 그런 거 사용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 시간에는 그런 거는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때 소위 그 쌀집 계산기만 갖고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만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 연습 문제 풀이도 수업 시간에 같이 할 겁니다. 하여튼 작년하고 난이도는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만 내용을 조금만 맛을 봐야 되니까. 이 교재는 여기 지하 복사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0,000원인가 12,000원인가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10,000원으로 얘기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걱정이 되는 거는 뒤에 제가 교재 부분을 카피해서 넣어놔갖고, 이게
조금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물론 이제 문제가 될 경우에 장치를 몇 가지 해놓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도록. 근데 제가 고민하다가 하여튼 여러분 입장에서 교재를 안 사도 되게끔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교재를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그 한 교재를 갖고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원래는 국제금융시장이라는 그 책을 교재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책이 거의 값이 거의 4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갖고 그 책에서 그 책만 하면 한 3분의 2 정도를 다루긴 다룰 건데 그래도 너무 비싸서 그래서 두 가지 책을 이렇게 섞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자, 국제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정의가 국경을 넘어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 자금을 조달하고. 그러니까 자금이 국경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려면 일단 간접금융이냐 직접금융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 간접금융으로 한다 그러면 브로커가 딜러든 브로커든 국제은행이 되겠죠. 근데 거래를 해야 되는데 간접금융이니까 이쪽에 예금, 대출 이런 방식이고요. 자, 그래서 국경을 넘는다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자금이 국경을 안 넘어요. 이렇게 되면 자금. 여기서도 여기가 지금 원화 같은 거는 예금 대출 여기에 원화를 코리아 KRW 이렇게 약자를 표시하면 코리아 원. 이렇게 되면 뭐 국경을 넘는 게 없어요. 사람도 국경을 안 넘었고 자금도 국경을 안 넘었고 이렇게 하면 이제 국내 금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제 금융이 되려면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은행이 국제적으로 되던가, 그러니까 외국계 은행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이게 이제 다른 나라 화폐 US 달러 이렇게 돈만 넘어오던가, 아니면 이런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또는이에요. 아니면 이게 이제 비거주자. 한쪽만일 수도 있고 양쪽 다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금이 국경을 넘든지 은행이 국경을 넘어서 우리 쪽으로 오든지 이렇게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국제금융시장과 국제투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원래 금융시장의 기능이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 원래 재무관리의 기본이 이거 아니에요? 파이낸싱하고 인베스트먼트. 물론 인베스트먼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을 운영하는 건데, 여기서 인베스트먼트는 재무관리에서는 그거를 뭐 재테크 면에서 그런 금융 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실물 투자요. 그래서 뭐 자본 예산, 캐피탈 바짓 그래갖고 그거를 뭐 NPV, IRR 그런 룰을 갖고 줄을 세워갖고 그 순서대로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 하는 걸 그런 이제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렇게 재무관리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근데 동일한 인베스트먼트라는 용어로 이게 뭐야? 자금을 운영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거나 금융 투자, 실물 투자 말고 금융 투자까지 포함. 포괄적으로 가면. 그래서 여기서 국제 투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국제 재무, 그건 이제 국제 재무라는 데서, 경영학과 같은 데서, 국제 재무라는 데서 이런 걸 다루고요. 아까 그 실물 투자 같은 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국제 금융시장과 국제 투자다 이러면 실물 투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금융 투자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상품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국경을 넘어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가 간의 통화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금리의 차이도 발생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금리 수준의 절대적인 차이도 얘기하는 것이고, 금리 차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면 우리 쪽 국내에서는 변동금리인데 뭐 외국 쪽에서는 고정금리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금을 조달했을 때는 고정금리로 조달을 했는데 운영은 변동금리를 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변동금리 상품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랬잖아요. 대출 쪽에서 많이 발달돼 있죠. 대출 쪽에서. 그거 말고 일반 사람들이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 이외에. 그러니까 변동금리부 채권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드물어요. 거의 고정금리부 채권으로. 하지만 국제시장에는 변동금리 채권이 한 30%? 그 정도. 비교적 많이 있어요. 물론 70% 고정금리가 훨씬 많긴 많지만. 그래서 그런 걸 처음으로 이제 마주치게 되거든요. 변동금리 상품을 아주 쉽게 마주치게 돼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래서 그런 식의 차이들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환율 변동, 그렇게 되면 환율 변동 위험과 금리 변동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조달은 고정금리를 했는데 운영은 변동금리를 한다. 혹은 반대로 조달은 어떻게 됐나? 맞나? 조달은 고정, 운영은 변동, 조달은 변동, 운영은 고정.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그래서 환율 변동 위험이라는 게 바로 불리한 상황이고, 여기서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 금융에서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나쁜 의미가 아니죠. 리스크 관리를 한다 할 때 그 리스크는 그게 나쁘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건 아니죠.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뭐 좋게 되건 나쁘게 되건 상관없이 그냥 고정시켜 놓겠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을 없애버리겠다.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거는 불확실한 상황을 없애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을 안 만들겠다 거지만 그거는 이제 유리한 상황도 안 만들겠다 의도적으로 유리한 상황도 안 만들고 불리한 상황도 안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불리한 상황을 안 일어나겠다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잘 모르시는 분은. 그래서 이제 왜 나중에 이제 위험 관리를 괜히 해갖고 유리한 상황까지 놓쳤다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런 환율 변동 위험이 생기는 그런 사례를 국제금융의 필요성, 국제금융시장에서 왜 파생상품이 중요하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발생돼서 파생상품이 필요한 건가, 그런 걸 좀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들을 거치며 전체적인 국제 무역은 거의 2배나 증가했다. 사람들은 보통 무역이란 상품과 재화가 국경을 넘어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큰 규모의 무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돈이다.
주식과 채권 그리고 화폐가 24시간 끊임없이 전 세계를 흘러다닌다. 1990년대 연금 펀드나 뮤추얼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실질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자가 됐다. 예,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죠. 자본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상품 무역 규모에서 계산된 8조 달러는 그러니까 상거래가 동반된 자금 이동을 얘기하는 거고 자본 이동은 그게 중복됐다고 계산을 그런 걸 카운트를 빼더라도 비교 안 될 정도로 1,500조니까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상품 상거래하고는 관계없이 일어난 규모가 꽤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I was at a dinner, a so-called thinkers' dinner at the White House before one of the State of the Union addresses, and there's this great discussion among all the people around the table about markets, about they out there, that it's somebody different. And finally I raised my hand and said, with all due respect, the markets isn't just them, it's us. It's our aggregated retirement savings. It's our pension plans. 예. 우리나라는 아직 퇴직연금제도 일반화 안 돼 있죠. 그리고 해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잘 안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주식 쪽은 거의 안 돼 있고, 채권은 좀 투자하고. 근데 하여튼 거의 잘 안 돼 있죠. 그러나 이제 국제금융시장을 더 폭넓게 이렇게 보면 각 나라에서 이런 퇴직연금 그걸 운용하는데 해외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그 펀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참여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투자자로서 참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행과 증권사가 모여있는 서울 여의도.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IFC 국제금융센터. 서울을 선진금융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산물입니다. 사무실과 호텔은 물론 쇼핑몰까지 갖추고 해외 투자은행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금융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서울이 국제적인 금융도시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이 새로운 금융 중심으로 도약을 준비하면서 주목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첨단 금융 혁신으로 불리는 이른바 파생금융 상품입니다. 다른 국제금융 도시들처럼 파생금융 상품 시장을 더욱 활성화해 금융산업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all remember of why it is that derivatives markets perform an important function in the economy. 예. 결국 정부의 이건 이제 그러니까 환율 변동을 의식하지 않고 자금 조달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외화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그런 거. 관율 정책은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환율 정책 비판이 많지만 소신의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거친 방식으로 시장에 구두 개입하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강만수 상무께 퇴장을 요구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퇴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정부의 관율 정책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았고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7월 한 달 동안 약 100만 달러 이상의 외환 보유고를 풀게 됩니다. 서서히 줄어드는 외환 보유액은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 만에 10분의 1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환율 시장에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입수한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환율 정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환율 상승 정책이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환율 정책도 물가를 잡기 위한 물가 안정 정책도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환율 개입은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오른 환율에 외화 대출을 받은 업체가 빚더미에 남기도 했습니다. 인테리어 상품을 제작하는 김 씨는 2005년 13억을 엔화로 대출받았습니다. 자, 제가 만든 그냥 사례인데요. 엔화로 보통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많이 느껴요.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라서 그런 유혹을 거의 안 받는데, 과거에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러니까 엔캐리, 엔화를 캐리 갖고서 거래를, 엔화가 그 자금 조달에 아주 매력적인 수단으로 봤어요. 왜 그래요? 금리가 굉장히 낮으니까. 뭐 1% 정도의 금리를 자금 조달해서 남미 같은 데 보면 10% 정기예금, 뭐 차이 9%. 금방 안 돼서 돈을 벌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엔화에 엔화 1%, 그다음에 그냥 우리나라 5%, 1%로 자금 조달해서 5%로 자금 운용을 한다. 4%. 이렇게요. 언뜻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퍼센트라고 하는 게 이게 베이스가 서로 틀리죠? 엔화에, 이건 원화에 1%, 5% 이렇게 단순하게 빼서 4% 수익, 그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통화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금리 엔화를 조달하면 환율이 오르면 뭐 불리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뭐 환율이 뭐 올라도 뭐 거의 원화로 자금 조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거의 뭐 불리한 상황은 나오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오해들을 많이 한다. 그렇게 오해를 빚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00엔당 1,000원이다. 그래서 엔화 금리가 1%고 원화 금리가 2%다. 그렇게 해요. 그렇죠? 2%. 1엔 20원. 1엔 20원이죠? 원금이 1,000원. 원금 100엔. 그래서 100엔 조달 한단 말이에요. 1,000원을, 그래서 1,000원이 필요한데 100엔 엔화로 조달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금리가 1%, 반밖에 안 된다. 그럼 이자가 1엔이죠? 20원이죠? 원화로. 아니, 원화로 조달했다면 20원이죠. 자, 원화로 따지면 10원이죠? 그러니까 1엔이, 이자가. 만약에 원화로 조달했다면 20원인데. 자, 근데 만약에 환율이, 이런 경우에, 환율이 2배가 됐다. 100엔당 2,000원. 그러니까 아주 심한 원화 약세죠? 엔화 강세고. 그렇죠? 이것마저도 지금 구분을 못하겠다 하시면, 하여튼, 빨리 하여튼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주 극심한 엔화 강세죠? 극심한 원화 약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0원으로 됐다. 2배로. 극심한 원화 약세. 그러면 이제 이자가 1엔당 10원이 아니라, 이자를 1엔을 갚으려면 10원으로 환전하면 안 되고 20원이 필요하죠? 20원이. 그럼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20원. 그러니까 환율이 2배로 올라도 걱정 없다. 근데 환율이 2배까지 오를 상황은 아주 극심한 금융시장 혼란이 아니면 2배까지는 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원화 자금 조달 금리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엔화가 안전하다. 그래서 많이 엔화로 대출했어요. 근데 여기에 뭔가 찝찝한 구석이 있죠? 그죠? 너도 나도 엔화로 조달하게 그러면. 원화로 조달하는 사람은 바보. 이렇게.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어떤 한 화폐가 다른 화폐를 이렇게 도미네이트 하지 않아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안 그러면 뭐 전부 뭐 엔화 쪽으로 확 쏠려버리게 다. 원하는 뭐 존재 가치도 없고. 자, 여기에 무슨 모순이 있을까요? 이 논리에. 그러니까 환율이 2배로 뛰었을 경우 이렇게 안심해도 되는 건가? 근데 답은 안심해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뭔가 하나를 빠뜨리고 있다. 중요한 뭔가 하나를 빠뜨리고 있다. 뭐가 빠졌어요? 네? 뭐가 빠졌죠? 이런 걸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파생상품 이해를 그럼 못 해요. 이런 거.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허점 같은 거를 빨리빨리 잡아내고. 그래서 파생상품은 저도 그랬고 공부할 때 다른 과목에 비해서 2배, 3배까지 막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마치 수학에 그런 시간이 많이 들었던 것처럼. 네?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를 했어요. 뭐가 빠졌어요? 네?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원금이 빠졌잖아요, 원금이. 원금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자만 보고서 지금, 아무리 환율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불리해도, 이자가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자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누가 방금 여기서 소리 지르지 않았나? 이거 들었는데? 그렇죠? 그런 소리 안 들었나? 네? 그래요? 자. 원금이 빠졌잖아요, 원금이. 자, 1,000원 빌렸는데, 원금이 2배로 2,000원 됐다고요. 그냥 환율이 올랐네? 이렇게, 그게 아니고. 원금도 2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원금도 2,000원. 원화로 조달했다면 원금은 그대로 1,000원이잖아요. 그죠? 네. 원금이 2,000원으로 2배가 됐어. 그래가지고, 낭패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대출을 받을 때 원금은 생각 안 하고 금리만 생각해서 자꾸 그걸 사실 그래서 이제 자꾸 금리를 내리려는 게 바로 그런 효과를 하는 거죠. 금리를 자꾸 내려서 그게 이제 돈을 빌리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코스트 오브 보로잉이라고 그러죠. 금리라는 거는 돈을 빌리는 데 대한 대가를 코스트를. 근데 이거를 뭐라고 자꾸 오해를 하냐면 price of money라고 이렇게. 이거 borrowing money인데 돈의 가격이라고 자꾸 금리를 오해하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게 맞아. 많이 있어. 그래서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신문들을 보면 신문 기자들이 이렇게 쓴 거 보면 많이 있어요.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절대 돈의 가격이 아니죠. 예를 들면 여기 1,000원의 가격이 20원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얼른 1,000원 사게? 20원으로? 근데 사람은 대출 받을 때 그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오해를 이렇게 해요. 만약에 0%다 그러면 0%다 그러면 돈은 공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요. 왜? 이 원금은 계속해서 만기를 연장해 나와요. 자기는 그러니까 원금은 계속 만기를 연장해서 안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라이시스라는 게 바로 이제 어느 시점에서 오는 거야. 원금을 내라. 딱. 우리나라 IMF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도 그랬고 뭐 그 모기지에서 인터레스트 온리라 그래가지고 이자만 납부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거치 기간이라 그래갖고 이자만 내고 원금은 안 갚고 이자만 계속 내는. 그러다가 이제 원금 거치 기간이 끝나고 미국의 모기지 같으면 인터레스트 온리고 기간이 끝나고 이제 원금 분할 상황이 이제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갑자기 돈이 이제 필요해요. 더 큰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금에 대해서 그때 이제
아, 맞아. 원금이 있었지. 그때서야 이제 생각을.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미국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원금을 갚아라 이렇게 나오니까, 예, 주택담보대출에서 아예 원금을 갚아라, 만기 연장 안 해주겠다. 리파이낸싱이라 그래서 다른 은행으로 그러면 이동도 많이 하거든요. 이동해서. 다른 은행에서 이동도 딱 차단되고. 그러니까 이제 원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금 분할 상환에서 일부를 내라 그러니까 못 낸다. 그러니까 이제 크라이시스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제 금융시장에서 염려하는 게 이 부채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그 만기 연장이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런 리스크가 제일 커요. 근데 그게 누구도 이제 뭐 연장 되겠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불안하게. 네, 그래서 원금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환율 개입은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오른 환율에 외화 대출을 받은 업체가 빚더미에 남기도 했습니다. 지금 원달러, 여기는 원달러고 여기는 엔화인데 그거 무슨 상관 있지? 그래서 거기서 좀 불편해 하시면 좀 힘들어요. 인테리어 상품을 제작하는 김 씨는 2005년 13억을 엔화로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오르며 13억은 24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원금 때문에 이제 무너진 거죠. 이자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교재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갖고 오셔갖고 제가 진도를 나갈 때는 이 교재 뒷부분에 있는 교재는 나중에 뭐 복습할 때만 보고요. 수업할 때는 교재 부분은 거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게 표시가 있는데 여기 교재에 예를 들면 이거 다시 또 강의할 때 설명을 못 하겠다. 지금 말씀드렸어요. 여기 2호구 책이요. 2호구 책. 여기 9. 이 책에 뭐 페이지 몇이다. 이렇게 옆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뒤에 이제 교재 부분에 가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박진우 책은 요 박이라고 이렇게 돼요. 박이라고 해놓고 동그라미. 거기에 이제 몇 페이지라 그러면 여기 찾아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 책은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돼 있는 거는 여기 외환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쳐놓고 외환이라고. 아마 노트에 예를 들면 여기 박 이러면 그러니까 그거고요. 예, 여기 외환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뭐 자꾸 보시다 보면 제 필체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모르겠다 하시면은 여기를 들어가셔갖고 원전을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치에 들어가셔갖고 아니면 거기에도 잘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잘 안 보이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쉬는 시간에 확인 받으시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